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임기 만료 석 달을 앞두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3월 31일자로 시장직을 사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출마를 하려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하지만 박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는 3선 단체장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관할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를 하려면 선거일 석 달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하고, 그런 의사를 사퇴일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하는 게 맞지만은 박 시장의 말처럼 울산 지역의 730 보선이 치러질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의 갑작스런 사퇴로 울산시는 예상치 않은 시정 공백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을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네, 이번 해외 순방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정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주최되는 제3차 핵 안보 정상회의인데요. 네. 2년 전에 우리 서울에서도 이제 개최된 바가 있는데요.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주요 국가라든가 또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들 이런 걸 포함해서 53개 세계 정상들이 한 군데 모이고, 또 유엔의 대표적인 그 국제기구 대표도 한 서너 명 참여하는 이런 그 안보 분야 세계 최대 그 다자간 정상회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짚어볼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자주 이제 그 해외 순방을 하면서 수고를 하시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한 건 잘 되는데 국내 정치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대로 성격이 있는 것이고 국내 문제의 본질은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다른 시각에서 다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원자력 방호방지법 통과를 보류시킨 야권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 서울에서 열렸던 핵 안보 정상회의 결과물로 이제 그 국제 협약이, 즉 핵 테러 행위를 억제한다든가 또 핵 물질이나 원자력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국회에서 비준안을 동의했고 2018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있기 전이죠. 8월 달에 이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야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집권 여당의 책임은 있죠. 정부에도 여야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이제 국제정상회담이 생기면서 협약에 따른 국내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국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체면이 안 쓴다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네.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 법안 내용에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로 이 방송법과 그 연계해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라는 그 어떤 그 전략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부 여당에서 여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통과시키는 것도 모양새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뭐 그런 조치도 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리고 이 순방 중에 통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는데 통일 대박을 주장하고 통일준비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독일을 방문하면은 메르켈 그 통일 독일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르켈 총리는 또 동독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1990년에 달성된 그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주의할 것은 통일을 하는데 독일과 우리는 너무나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즉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했던 것을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제적인 주변 정세가 유럽은 하나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러시아나 중국, 일본 이 과연 우리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현실적 문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많이 대화가 오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체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신 통일준비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대북 정책 문제만큼 아직은 초당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존재가 어떤 그 초당적인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 대비 문제만큼은 뭔가 좀 미래 지향적인 멀리 보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것은 조금은 좀 어색하고 모양새는 좀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3월 26일 창당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대선의 경쟁자이자 동지였던 안철수, 문재인 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당 창당대회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무래도 창당 과정에서 불거졌던 친노 소외론을 해소하려는지 그 안철수 의원이 만남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정치 어떤 그 정당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어쩌면 특정 계파, 우리 친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 와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노가 좀 배제된 상태에서 이제 신당 창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문재인 그 의원과 그 안철수 의원 간에 서로 화합도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번에 부산 창당대회 때 모인 것은 상당히 서로 만난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 측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을 위해서 오히려 자제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당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취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노 배제라기보다도 친노가 중심에 서지 않은 뭐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친노 배제설이 무마가 될 수 있을지 또 과연 안 의원이 친노 끌어안기를 성공할 수 있을지 의견이 좀 분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만났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하고 서로 소통과 또 그리고 뭐 2년 전에 서먹서먹함이 해소되는 그런 그 친근감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뭐 그런 스킨십은 정치적 스킨십은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친노의 배제설이 좀 바뀔 거다라는 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지나치게 친노 세력이 갖고 있는 이상의 과잉된 당내 최대 개파로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친노의 정치 세력 색깔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는 정치적 주장과 이념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최대 개파의 모양새가 아닌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으로도 친노는 이번에 변화 과정의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정강정책을 채택할 때 6.15와 14선언을 뺄 수 있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 상황을 보시고요. 겉으로는 마치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대북 정책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을 새정치민주연합, 즉 최소한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 요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우리 지적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새 정당을 만들 때 정강 정책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어떤 내용으로 하냐. 지금 대북 정책도 많은 논쟁과 새로운 모양새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단어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 정책, 즉 어떤 정치를 위해서 깃발을 들었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무적 차원의 이야기를 겉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또 안철수 의원이 직접 뭐 사과 해명을 하고 뭔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결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빨리 그 창당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정강 정책,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과 정책은 빨리 좀 그 좌표를 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뭐 한 2개 나왔어요. 네. 즉 그 뭐 당내 그 계파의 어떤 갈등을 화합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물론 정치 통합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긴 것 중에 가장 큰 그 국민들의 기대는 뭐냐면 정말 최소한 대여당 박근혜 정부를 좀 견제하고 나아가서 수권 정당, 정권 교체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대국민 메시지가 굉장히 좀 그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그런 것을 창당 이후에 어떻게 보여주느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불변 방침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선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명분으로 삼고 각 정파에서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당이 중앙정치가 참여할 수 있는 책임정치 부분 영역과 그중에서 기초선거는 이제 주민에게 던져주는 게 맞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적 요구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가 모두 공약을 했던 것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만 국민이 표를 주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방침을 철회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분상은 실리가 있지만은 현장에서는 기호 2번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그 창당을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대권을 잡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개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모여들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공천하냐. 사실 공천 안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탈당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창당 과정에서 오히려 그냥 공천을 안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포함되겠죠. 민주당의 기존 구청장과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감하게 기초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하겠다는 것을 변함없이 가도 된다고 봅니다. 네.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자 이런 혁신안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보면 될까요? 물론 그 의미는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으니까 많은 표가 죽어버리고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좀 부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건 논쟁거리겠다고 봐요. 내각제에서는 이 말이 100% 맞지만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정치 문제를 굳이 다룬다면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는 보다 큰 차원의 것들, 예를 들어서 개헌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주의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아젠다를 전제해야 되는데 그 하위 개념인 뭐 비례대표를 마치 새정치 혁신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조금은 좀 모양새가 좀 보기가 안 좋고 좀 뭔가 새로운 좀 그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문재인 의원 용태론 주장이 눈길을 끄는데 한 교수는 거듭된 주장을 펼치는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안 의원이 친노를 껴안기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야권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한 의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배경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상진 교수야말로 야권의 김대중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부에 가까이 자기 정치적 식견을 이야기했고 과거에 문재인 후보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특정을 지어서 그 용태를 하라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제가 해석을 해준다면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중심으로 당을 만드는데 그 친노가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면 문재인만 빠지면 친노는 뭐 그대로 뭐 같이 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인데, 결코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이야기를 작게 했어도 언론사는 받아주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심 논쟁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까 후보자들이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그 당내 친박 계파 중심의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새누리당은 심각한 겁니다. 즉 당내 특정 계파가 지배하고 있는 모습은 그 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당을 바꾸려는 이유도 특정 계파가 너무나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새누리당에도 박심 논쟁은 당선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까닭 친박 중심의 계파 정치로 간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새정치 정당이 아니라 새누리 정당이 아니라 또 하나의 파당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한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빅매치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의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누리당은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고 특히 뭐 정몽준, 김항식, 이해운 그 경쟁이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고요. 박원순은 반면에 이번에 그 자연스럽게 신당 창당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 이제 그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새누리당은 컨벤션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다고 보고, 네. 과연 박원순 현역 시장도 현역 프리미엄 외에 신당 창당 효과를 얼마나 볼까, 뭐 이런 건 두고 볼 일이고, 그러한 서로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인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래를 좀 이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베사메 무초 띄워드리면서 내일 오전 7시에 또 인사드리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